지난주 강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하는 거는 카톡에 썼지만 네이버 카페에 예산역의 실무라는 카페가 있고요. 최기용 과장님이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분이 하시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예상을 받았고 사회복지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같은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같은 거밖에 모르는데 이분은 행정 규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아서 그쪽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같이 배우는 분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다른 데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 회계를 한번 보는 거가 정부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립학교 중에서, 학교 중에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거의 단식부기 비슷한데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가 교육부에서 또 이렇게 엄청 관리를 하는데 거기랑은 비슷하긴 합니다. 사립학교는 이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시설 쪽을 같이 보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퀴즈인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를 적법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적법하게 안 하는데도 한 군데가 계셨는데 그 다음에 해당 없으면 아마 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표시한 분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데가 어떤 데인지 한번 다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를 보면은 그래도 2회 이상이 이제 여기 많은 것 같고요. 6회 이상도 있었고요. 한 군데 아마 무슨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데들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신 분은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학교법인들은 법에서 이제 강제하고 있는데 그 이외들은 강제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가이드스타 평가를 보면은 정기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를 좀 간만에 추천을 합니다.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있었고, 이사장도 좀 많았고요. 사무총장이 그 의사결정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기능들은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이제 됐고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감사가 그러니까 내부 감사가 하시는 일들이 좀 정립이 좀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의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원래 법에는 안 되는 있는데 이사회를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지만 참가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부 통계를 봤더니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하신 분도 12% 정도가 됩니다. 외부 회계감사 받는 곳이 좀 많았고요. 받지 않는 데가 있고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본인 소속 단체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법에 보면은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시설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 사업만 지원하는 법인들 이렇게 지원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KPMG 3종 회계법인에서도 거기 소셜 웰페어라는 그룹이 안에 이제 봉사단체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여기 지원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단체를 보시면 굿네이버스라고 있는데 그 굿네이버스가 법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굿네이버스도 사회복지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는 시설 운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주로 이 시설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운영을 하는 데서 정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그 정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서울시 강동구 쪽에 있는 아산사회복지법인이라고 아산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름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인데 여기는 사회복지라는 말은 썼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그냥 일반 재단법인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일반, 규칙에 의해 예산 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잠깐 보시면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놨었는데요. 그 사회복지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잠깐만 이게 이렇게 안 가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배우는 거가 여기랑 마찬가지인데 처음 보시면 여기 이제 총칙이 나오고 예산 결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회계, 물품, 후원금 관리, 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회계 감사의 명확성, 규정성,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회계 관련 법령이라 해서 사회복지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서구 과장님이 만들어서 국가회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계 관련 법령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일반 지출이나 보조금 실무, 계약 지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회계를 보시면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왔었는데 그 인천 걸 가져와서 여기 인천 게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자부담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관련 법규에서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이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쓰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이거 똑같은 걸 쓰지만 그 외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인천으로 되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7, 8년 전에 통일교 쪽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뭐라고 말씀드리나, 거기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인데, 노인들 약간 양로원 비슷하게 하는 거기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자체 예산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 부담금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냥 일반 영입회계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회계를 했는데, 가평군에서 나와서 사회복지 시스템 회계 규칙을 쓰라고 지도 감독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나중에 일반 회계를 쓰지 않고 여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데들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감독관청에서 꼭 이걸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법령 체계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 관련돼서 이런 법령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도도 보면은 이런 법령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오래돼서 지금은 정부 보조금, 국가 보조금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보조금도 지방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재무회계 규칙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가 같이 돼 있다는 거고요.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소개했던 카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시켜놨어요. 관심 있는 분들 이걸 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뭐 강서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것을 거기다 써놨고요. 사회복지법에 있는 규칙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뭔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명확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설하고 해서 고치거나 뭘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정정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지우는 거나 금액 정정을 못하게 해놨고요. 제한을 해놓고 그다음에 공정성이라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구매 같은 것들은 입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획운동을 주고 경쟁을 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서류를 간단하게 명령에 작성해라는 써 있고요. 법에는 없는데 기명날인이나 전자서명 같은 것들을 해서 책임소지를 명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인데 과장님은 엄정성을 하나 더 넣어놨고요. 여기도 지출증빙 서류라는 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출증빙을 하는가를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요. 정부에서는 지출원인을 행위할 때 이런 거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어떤 거를 첨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분류는 여기서는 이렇게 현금회계, 물품회계, 자산회계, 채권회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회계가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는 단식부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현금회계, 물품회계, 자산회계
채권회계를 나누던 것 자체가 복식부기라고 보기보다는 단식부기를 베이스로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금회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금하고 예금을 관리하는 회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예산회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계라고 볼 수 있고요. 물품회계라는 것이 소모품이나 소모품 같은 거를 관리하는 회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걸 회계라고 그러진 않고요. 재고자산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영리법인들은 원재료, 상품,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를 물론 회계 자체에서 다 컨트롤이 되지만 현물들을 관리하는 거를 재고자산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재고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재산회계라는 거는 다시 복식부기에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 모든 자산이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비품 이렇게 고정자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영리회계 말로 말씀드리면 고정자산 관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채권회계라고 하는 것이 복식부기에서 보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다음에 채무 쪽이 이제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채권 채무를 관리하는 쪽이라서 이것도 회계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채권 채무 관리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는 다시 이렇게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회계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로 나눠지는데 영리법인에서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비영리 회계에서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하는 회계를 이렇게 써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분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를 배울 때 보면은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재무회계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회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배우는 거는 재무회계 쪽에서 여기서 배울 재무회계에서 내부 관리회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하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이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거 없을 때는 뭐 써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법에 관련된 거 쓰고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관련 법규는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오는 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뭐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시설별로 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사업 안내라든지 또 하나는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보조금 뭐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사업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만든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복지 쪽을 하고 있으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 집행에 관해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사 계약한다든지 물품 계약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상사들랑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본다든지 뭐 이런 법률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채물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외로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개선 명령이지만 2차 때는
시설상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 회계장 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회계 이외에도 그 저도 사회복지법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그 어떤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개선 명령 나고 시설장이 교체되는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계 요약을 보면은 우선은 그 예상 집행의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시설 법인이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관련 규정을 파악을 해서 집행해서 그 법령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말씀드리면 여기 수입 지출이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수입 지출이라는 것이 현금주의에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배웠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나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서는 수입 지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익 비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이 그 오늘 배우는 거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기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의 이해를 보시면 우선은 아까도 나왔는데 이렇게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썼고요. 보통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년들 보면은 그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이 그 정부 회계년도를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 교육부에 있는 그 우리 학교들이 보통 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관해서 정부 보조를 받게 되면 이렇게 2월 말로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이사로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 시설들은 12월 30일이 되고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2월 말로 돼 있어서 결산을 2번 합니다. 2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계연도를 소속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속구분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규성연도 구분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수입 지출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주의에서 쓰는 말이고요. 여기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발생주의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통장에 수입 지출이 발생하는 날 이렇게 봐서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발생주의라고 보다는 현금주의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추측이 된 걸 보게 되면 그거는 일반적인 회계에서 얘기하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내는 회비를 아니면 분담금을 12월 말까지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발생주의에서는 받을 거라고 봐서 미수금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것만 쓰는 거니까 발생주의라고 보시기보다는 현금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2019년 12월 15일에 5천만 원이 새로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월 2일에 5천만 원이 입금됐으면 이거는 2019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날은 약간 발생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장에 들어온 날짜를 봐서 황금입니다. 그다음에 좀 작은 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부 회계가
그 법인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회계가 있는데, 이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안에 여러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회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사업도 그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별도로 떼어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강생 중에서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은데 그 학교법인도 비슷합니다. 학교법인도 법인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회계라는 교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있는 황익대학교는 이렇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를 보면은 그 법인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건국대 요새는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받아서 임대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익사업회계가 있고 그 건국우유라고 하는 우유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반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법인의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면 이거는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법인의 직원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회계, 요거 두 개를 구분하지 않은 것도 지적들을 합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맞는데 보조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데도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하라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시면 우선 영리법인 회계에서 있다가 이제 비영리 쪽으로 오게 되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거가 뭐냐면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인 회계하고 법인 회계는 일종의 본부 회계거든요. 본부 회계하고 수익 사업에서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 본부하고 시설 회계하고 아니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시설 회계하고 법인 회계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설 회계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예습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1번. 이거는 가능할까요? 신국장님만 답변해. 다른 분들만 이렇게 법인에게서 수익사업 돈을 주고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2번. 이거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춘원 선생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네. 1번은 가능해요. 2번은 이건 안 되고요. 이것은 돈이 이렇게 내놓는 거는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뒤에 좀 얘기가 있는데 저 보시면 첫 번째가 법인회계하고 수익사업사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돈을 보냈다가 돈을 벌면 이거 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하시설 기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받을 수 없어요. 하는 게 뭐냐면 독립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보면은 3번이 요 경우인데요. 그걸 보시면 본부에서 여기 시설로 내려보낼 수 있는데 그걸 법인 전입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시설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요양 시설인 경우하고 같은 법인 안에서 운영하는 타시설에서 자연재해의 개별소가 필요할 경우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들 됐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그 보통 학교들이 보면은 아주 학교 이름을 내서 뭐 아니면 한동대학교가 한 20년 전에 보통 학교들이 보면은 이 법인에게는 돈이 거의 없고요. 여기가 학교에게라고 보면 학교에게는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돈이 없어서 여기 거를 이렇게 빌려다 써서는데 그게 그 사립학교 회계 그 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속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보면은 학교 회계에 있는 돈을 이쪽에다 써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리회계라고 말씀드리면 영리회계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독립회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무슨 월을 쳐놔서 그 돈이 못 가도록 그렇게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게서는 학생들한테 그 받았던 그 수업료 같은 거를 본부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립학교 쪽은 아니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그 줬는데 그거를 본부 쪽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요약을 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 법인에게 시설에게 수의사업의 부분을 그 따로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그 특히 저기 시설에 있는 돈을 법인으로 못 보내는 그런 것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인 사고 파는 거 가능한가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회복지법인 사고 파는 거 가능한가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이사장만 바꿔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우리 사장이 이렇게 이사하고 이사장들이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후임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는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저 뒷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따로 주고 받으면서 그 이사를 교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기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모르겠다. 그 처벌받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도 그래요. 사립학교도 그 공식적으로 돈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 뒤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해서 사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법하고 형법에서 둘 다 거의 다 그냥 허용을 해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들도 그 사고 파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던 중에서 그 사회복지법인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주고 이제 이분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이런 시설회계에서 어떻게 막 이상을 해가지고 그 이사장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결국은 이사장이 그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사장을 쫓아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 회계 쪽을 잘 모르는 분이 이쪽에 들어가면 낭패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결산에서 우선 그 예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걸 이제 예산이라고 썼고, 그거를 총 수입을 잡고 지출한 거를 수입과 지출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결산하는 거를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 회계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도 보면은 국가는 예산을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회계는 예산서가 있고 현금 출납부가 있고 결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복지법이 단식법에서 나온 거가 되겠지만 보통 일반 기업들도 이제 컨트롤을 잘하는 그 기업들은 1년 예산을 설정을 해서 그 예산을 설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보시면 시설의 규칙에서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총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용어가 각 규정에 따라 너무 다른 게 많은데 여기는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입 세출이라는 말은 국가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회계에서 국가회계에서 쓰는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는데 정부 회계 돈을 주는 정부 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세출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수입 지출이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계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상계하지 말고 수입 전체를 따로 잡고 지출 따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기부금 받았을 때도 수입에 잡지 않고 지출해서 마이너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 받은 거는 후원금 받는 수입을 다 잡고 그다음에 후원금 받은 지출을 따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계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각각 따로 다 잡아라.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선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원금 통장에서만 별도 관리하고 했던 거 이거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후원금 예산을 이 시설회계에서 저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지적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예산이 없는 거를 지출하는 경우가 지적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는 예비비 같은 거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없는 추가 지출이 있을 때는 꼭 먼저 예산을 먼저 변경하고 그다음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예산 같은 거를 승인을 하는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직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강조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데들도 원장이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을 꼭 받아서만 쓰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종류가 보시면 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준 예산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년 예산 처음에 연말 전에 받은 세운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거 추가 경정 예산은 뭐 추경 이렇게 되게 하는데 추가 경정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가회계도 추경을 몇 번씩 했기 때문에 매스크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당초 예산보다 수입이 늘거나 줄었을 때 변경할 때 하는 거 그것들을 경쟁 예산이라고 합니다. 준 예산은 이것도 국가 건데 뒤에 보시면 원래는 국가는 12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여러분들 여야가 대치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계가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하는데 이렇게 관항목을 아니나 뭐 부서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들을 더 많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보보조금을 많이 쓰는 데들 보면은 그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예산을 설정할 때는 그 저기 정부 예산 지침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전년도 가지고 만들었다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이 이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본 예산 하고 나서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쯤 되게 되면 처음에 뭐 1월 달이나 12월 달에 했던 것들이 그거는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어서 보통 사회복지법인들을 보니까 11월 아니면 12월쯤 돼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의 결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추가 경정 예산들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기 12월 말까지의 지출 예정이랑 다 맞춰서 추가 경정 예산들을 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에서 2개월 전까지 어떤 예산 편성 예산 같은 것을 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인 대표이사가 예산 비축 만든 다음에 회계별, 그러니까 이런 본부회계나 시설회계나 수익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법인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라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우선 복식보기하고 단식보기를 나눠보시면 예산 총칙 똑같고요. 세입세출 명세서 같고 여기 없는 거가 추정 대차절표, 추정 수지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여기랑 비슷하니까 복식보기 쓰면 추정 대차절표, 추정 수지계산서라는 거를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의 예산 과목을 보면은 이게 본부회계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회계, 복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별로 보면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고 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따로 있고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따로 있고 그런데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가 뭐냐면 예산 과목을 신설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 같은 거를 따로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많이 보조금으로 주로 운영하는 단체들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데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그런 법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설에서 법인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시설회계에서 돈이 좀 남았는데 그 돈이 남은 거를 법인에게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반 영리법인들이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본부로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면 여기 적립금하고 준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하고 사용 계획은 이제 미리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적립금하고 준비금은 뭐가 다른가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요? 적립금하고 준비금은 뭐가 다른가요? 사실 거의 용어를 따로 쓰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이것도 단시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쓰게 돼 있는 걸까 뭐냐면
그 단식국에서 수입 지출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남은 거 그거를 몇 년 후에 그 시설에 보수할 때 쓰도록 그 적립해 놓겠다든지 아니면 뭐 몇 년 후까지 돈을 모아서 그 에어컨 같은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적립금을 하는데 여기가 별도 통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현금주의라서 단식국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 복식국에서는 적립금이라고 해서 바로 그 통장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자들이 이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금 말고 잉여금이 몇십 조 같이 있거든요. 그게 다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식국에서는 이렇게 예금을 따로 할 수가 있지만 복식국에서는 발생주에서는 그게 예금에 갈 수도 있고 뭐 매출 채권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적립금 이퀄 그 예금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현금주의에서 쓰는 때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이렇게 그 예산총액의 1%까지만 할 수 있고요. 이제 국가재정법에 있는 걸 그냥 쓰는 것들인데 또 하나가 보시면 인건비 같은 거는 예비를 못 쓰게 돼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2%가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거는 그 예비비 이렇게 대표이사하고 시설장이 결제를 하고 나서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던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가나 자유업체법인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있고 경정 예산이 있을 텐데 그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봤던 그 자유업체법인들은 연초에 짜고 나서 그 정부 방침이 바뀌게 되면 한번 경정 예산을 하고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다시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거랑 맞추기 위해서 추가 경쟁을 한 번 더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가 경쟁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지출이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가능하실 때 추가 경쟁 예산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시군구 게시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20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도 하게 돼 있고 예전에는 개요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전체를 공고하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전형 같은 것들은 이게 서로 바꾸는 것들인데 이렇게 관 항목이 있는데 관항 관관역 전용하고 동일 관역을 이렇게 있는 이것들은 보시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섬기는 교회 걸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게 관항목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가회계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걸 얻어 놨거든요. 근데 그 국가회계나 사회복지법인 아닌 데들은 제가 교회 걸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이렇게 관항목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은 있지만 예산 초과해서 쓰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무방하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그거는 자체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정부 감독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까다롭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일 결산, 월차 결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을 얘기하는데 한 해 동안 하는 거는 일단 보시면 내부하고 외부에 보고하는 건데 시설 운영하고 법인 이사에 볼 수가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는 것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예산회계고 그다음에 또 관리회계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영리법인들의 경우에 그 외부에서 보고되는 그게 재무회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익법인 회계를 만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내부 거라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외부에 보고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던데 우리는 그 내부 보고하는 거를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 플러스 세법에서는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추가로 하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산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산에 따라서 썼는지는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3월 30일까지 그 시군청에 내도록 돼 있고 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 하는 거랑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상증세법상에서의 공익법인 결산 공시하고는 또 별도예요. 그러면 결산은 그러니까 법인 본부하고 그다음에 시설회계별로 이렇게 우선 결산 보고서라는 걸 만들고 나서 시설 운영이 하고 나고 그다음에 법인 이사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결산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산서, 결산 보고서, 결산 서류 거의 그 동일한 얘기가 되고요. 그 여기서는 재무제표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그 재무제표라는 개념들 비슷한데 이거는 그냥 이 규칙에서 나오는 그 결산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결산 보고서가 거의 그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여기는 그거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감사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사 보고서가 그 저기 외부 회계사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 감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 준예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 써야 되고 그 추가나 이렇게 들으면 추가 경정자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과목들을 함부로 그냥 새로 만들 수 없고요. 없으면 지방자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있고 그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데 3월 말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도 좀 3월 말에도 괜찮은데 보통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그 주무관청의 그러니까 감독 규정에 보면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에는 3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그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상정세법상에 있는 그 결산 서류 공개가 그 4월 말까지로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오래됐지만 2019년에 그 예산안 모델이 변경됐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법인의 감사라는 건 뭐냐면 법인의 내부 감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에 있어서 그 임하게 된다는 게 써놨습니다. 지출 실무를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다 이게 보조금하고 후원금이라서 그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게 안 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출납 공무원들 보면은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을 이렇게 재정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 사회복지법에는 없긴 하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고 지출 그 업무를 보시면 이게 지출 원인을 하는 거를 이제 따로 하고 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받고 지출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명령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규모가 커졌을 때
요 그 수입 그 담당하는 분이나 직접 담당하는 분을 한 명으로 했다가 뭐 두 명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에 나왔지만 재무기초 자세에서 재정 보정에 대해서 의무 규정은 없지만 보증범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여기다 강사분에 써놨고요. 수입을 보시면 우선 이제 보조금 같은 걸 보게 되면 요새는 막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다 금융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돈을 내는 경우들도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되게 되고요. 후원금에 관련돼서는 후원금 전용 계좌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영수증 발급하고 뭐 온라인을 했을 때도 영수증 발급해라. 그다음에 이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구분해라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을 말씀드리면 후원금도 우선은 여기 정부보조금 받는 통장하고 후원금 계좌를 구분할 수도 필요가 있고요. 여기 법인 본부과하고 시설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정답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법인은 모든 후원금을 법인 본부에서만 받아서 시설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들은 법인도 받고 시설도 따로따로 받아서 한 법인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서로 법인 본부하고 시설에서 경쟁하는 경쟁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서 3번에 쓴 건 뭐냐면 법인 후원금 전용 계좌하고 시설의 후원금 계좌를 구분하는 것이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전용 계좌를 통해서 수입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써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Q&A 중에서는 이게 전년 2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산 감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Q&A를 쓰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통장 관리는 보시면 통장 관리는 이것도 이제 영리 회계하다가 비영리 회계 와서 놀라는 분들이 많은 거죠. 회계사들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요. 비영리 법인들은 보면은 목적별로 통장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통장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계별로 통장들을 따로 만들고 돼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전용 통장 따로 만들고 보조금에서 다 따로따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긴 편해요. 그다음에 이 과원업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수입에서 돈을 잘못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지출을 하지 말고 수입에서 마이너스를 하라고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했을 때 보시면 여기서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특례사항 같은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정 후원금인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정 후원금 그러면 세법에서 얘기하는 지정 기부금이랑 달라서 지정 후원금은 뭐냐면 후원자가 어디다가 쓰라고 딱 전해준 후원금을 지정 후원금이라고 하고요. 비지정 후원금은 뭐냐면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은 원래 신청 제출 때 여기서만 쓰도록 되어 있고 용도에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보조금도 이렇게 용도에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여긴 소득세법만 돼 있는데 법인세법이 돼 있는데 지출증빙 같은 것들은 적격증빙만 넣으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보조금 위에 다른 공동모금이나 이런 다른 데도 보조를 받게 되면 공동모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교부 조건이나 그다음에 신청료를 같은 것 다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우선 보면은 이제 집행품위가 있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그러니까 먼저 품위가 있고 원인행위가 있고 나서 여기 공사나 물품 이런 것들은 납품하고 검수하고 첨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들 기한 품위서를 만들 때 품위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놨고요. 이것도 다시 정식 기한 서류하고 간이 취질결의 품위서를 어떻게 쓰라는 것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거는 학교 것만 봤는데 사회복지법인 이게 사회복지법인 것 말고 지방자치단체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지출결서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에는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 거는 지출결의서 그러니까 관항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 구입할 때 쓰는 지출결의서고요. 원인행위나 관련된 걸 보시면 이게 아까 카페에서 있지만 급여 같은 것들은 보수명세서 수당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기요금 같은 것들은 청구서 납입금 붙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운반료 같은 이런 것들 경조사는 지질품위경에서 이런 것들 내도록 돼 있고 물건 매입할 때는 이런 것들을 내라 공사 작업할 때 이런 걸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 회의하고 나서 회의 참가 수당 받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강의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통장 사본을 보내드리지 않았었는데 감사하면서 지적받았다 그러면서 강사의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사본 달라고 다시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각 단체에서 어떨 때 뭐 받아라 마다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다 PDF로 되고 다 그랬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삼정의 기업을 했을 때 사회복지 담당 책임자였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었냐면 실무 담당하는 직원이 영수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장을 다른 데 넣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출할 때 실제로 돈 받는 사람이랑 통장 명의가 일치하는지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는 적법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한테 감독을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불령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이 법인명인지 개인명인지 그다음에 통장 명의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을 거의 다 보시면 예금 통장이나 전자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소액 같은 거는 현금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이제 100만 원까지는 현금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에서 현금 가지지 않고 다 예금 거래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다시 제가 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장들이 먼저 다 돈을 써요. 카드 같은 걸 쓰고 영수증을 그러니까 카드 영수증 같은 거를 첨부해서 내면 그 다음에 지급을 해서 현금을 하나도 안 쓰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전도금을 막 줬었거든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바꿨는데 가급적이면 현금은 가지지 않고 모두 다
통장 지출이나 전자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적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회계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거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견적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고 200만 원 미만인 물품 제조나 이런 것들은 안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이렇게 정보처럼 까다롭게 하진 않지만 요새는 인터넷에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살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단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인터넷에서 조사한 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거보다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입증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소액 구매 같은 경우는 계약 처리 같은 거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는 200만 원 미만까지는 견적서 2개 이상 안 받아도 되고 또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했던 것이 여기 있고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요새 보시면 거의 다 신용카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을 지출결의서만 쓰고 원인회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되고요. 추가할 때는 고액가 지출결의서, 그러니까 원인회계하고 지출결의서를 같이 하는 것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보면은 인쇄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물품이 아니고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제 해석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미만 할 때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올려 쓰는 것이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미만인데 이때는 집행 품위를 만들어서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구매 요청하고 납품받아서 검수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여기 상급금이 뭐다, 그 다음에 계산금이 뭐다고 되어 있는데 상급금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급을 미리 줄 수 있다는 것을 써놨고요. 이것도 상급인데 아까도 제가 저희 교회 거를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부서장이 본인이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경비 청구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상급금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계산급이라는 거는 이제 미리 좀 지급하는 것들인데 여비나 판공비, 법조금, 소송비용들은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써놨고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비지적 후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시설의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간접비에 사용하는 것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제외해서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후원금의 15% 이상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카페 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후원금 관리라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해놓은 것이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되더라? 민간에서 활동했던 제가 보면은 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전에 그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질문 하나 받았던 거는 어느 기자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큰 대형 그 비영리 법인들이 그 건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후원금 받아가지고 건물 받았다고 그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다른 데는 토지 건물 사는 거 가지고 그 규제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는 후원자들한테 우리가 토지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서 후원받는 걸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후원받은 거를 돈을 그 절약을 해서 몇 년 동안 절약해서 토지 건물 사는 것들도 사실은 후원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품 관리라는 거는 아까 재고자산 관리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물품이라는 게 이제 뭐 정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비품, 그러니까 우선은 소모품 같은 것들이 50만 원 미만의 그 물품, 뭐 오해 파티션, 진압장비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품은 1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복식부기가 되면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정자산 관리를 못하신 감가상각을 처음 들었다는 분들 계셨는데 내용연수라는 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내용연수가 뭐 이렇게 1673개가 있어서 뭐 태블릿 4년, 데스크탑 75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연수도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을 위해서 만들곤 합니다. 근데 세법에서 인정되는 그 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 두 번째 강의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세금계산서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거든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만 발행이 되는 거를 찾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길다란 영수증 같은 거 그것들은 좀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세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적격증빙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고 여기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어민으로부터 받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출회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이렇게 수입은하고 지출은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불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지출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원인 행위를 하고 증빙을 마쳐야 된다. 그다음에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이해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 보조금 실무를 보면은 이 보조금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요. 이거는 각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인건비 그러니까 저 중에서 보면 상근자들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요.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나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되면 이거는 계약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도록 돼 있고 2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견적서는 하지 않지만 금융내역서 같은 거 필요하다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별도 통장으로 하라는 것이 돼 있고, 그 법인명의나 비법인이면 단체 명의로 하도록 돼 있고, 요새는 교부한데서 보조금 전용 카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보조금 카드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와 있지만 그 돈 나오기 전에 미리 집행한 거는 보존 불가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 기간 내에서 그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거의다가 뭐냐면 집행하지 않은 거나 집행 잘그 남아있던 거, 그다음에 결산이자 같은 거는 다 반납하도록 할 거 있어.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인출해서 하는 것도 안 돼. 요새는 거의 다 보조금에서 거기랑 다 링크가 돼 있어서 한꺼번에 다 인출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다 맞춰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와있지만 이제 가격 조사나 원가 계산 같은 걸 다 해서 명확성을 하는 것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사업 변경할 때는 그 보조금 교부하는 데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비가 얼마가 돼 있는지 이것들도 보조금에서 다 다른데 그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조금 지급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적격증빙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수증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3만 5만 원 이상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산출금과 다 쓰도록 돼 있고, 예산 뭐 이렇게 기준 같은 걸 집행해서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들은 법령 위반 시나 교부 조건 위반한 경우나 아니면 미행했을 때 기한 내 이럴 때 교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다든지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원 불안 이렇게 못하게 하는 데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사전 승인 없이 이렇게 변경하면 다시 또 처분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렇게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보조금 받기 전에 미리 집행한 건 원래 할 수 없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비단 비율을 맞지 않게 되면 부족한 것 많지는 교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 이거 몰랐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데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실무를 말씀드리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그 도산안창학교연구원이라고 강남 도산대로 있는데 거기서도 뭘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자비단 비율 처음 이걸 몰라서 만 붙였는데 나중에 한 20억 정도를 그냥 다 이게 환급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알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계약은 아까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각 단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종합공사는 예를 들어서 2억 미만은 수익 계약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1억까지 그리고 전기는 8천만 원, 이건 5천만 원인데 보통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복수 견적이 아니라 하나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보통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2천만 원 초과인데 두 개를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에게 지적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들은 저기 단체에서 잘 맞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원래 예정 가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써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여기 가시면 다시
이 카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가격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거래 실리 가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더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거 자세하게 얘기 쓰는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사가 조달청이 조사해서 통보한 가격 여기서 나오는 거고 전문가 가격 조사가 그러니까 물가협회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거를 썼는데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직접 조사해서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견적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가의 그 유사걸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쓰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5천 미만의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영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계약서는 이거는 이게 작은 단체는 아니고 큰 단체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 받도록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나 시방서, 사업지도 이런 것들을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는 원래 계약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강의를 듣는 단체에서는 이렇게 이런 공사계약 같이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들을 마시면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준계약서도 이제 정부에서 쓰는 거 말고 다른 계약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천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구입가 지출 간단한 계약서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약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인지세가 나와 있는데 사실 회계사들은 거의 인지세에서 별로 가세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계약서 말고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에 관한 것들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하고 나게 되면 뭐 이렇게 공사 같은 계약하면 착수계약하고 뭐 이렇게 보증보험하고 준공해서 검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검수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금 지급할 땐 또 어떤 걸 해라는 거.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국세나 시세 같은 거를 체납하고 있는 데들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랑 그 계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세나 지방자치단체 그 체납이 있으면 못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받게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거는 이제 그 공사 끝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보수를 해주는데 그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해지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써놨고요. 추정 가격이 뭐라는 것이 뭐 이런 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품위하고 원인행위하고 이제 검수하고 청구하고 지출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견적 입찰을 그러니까 할 때를 보면은 하한율 뭐 이런 것들 써놨습니다. 집행 실습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홍보 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 수립에서 품위 결제하고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출 결의서하고 검수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인건비는 계획 수립한 다음에 초빙 공비 만들고 증빙 만들어서 품위 결제해서 지출 결의하고 지출 결의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우편료도 보시면 이렇게 품위 결제하고 지출 결의하고 지출해서 대장 정리하라고 돼 있고요. 임차료 지급할 때 품위 결제 받고 임대차 계약하고 지출 결의해서 지출해라 돼 있습니다. 다가비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품위 결제하고 지출 결의서하고 카드 사용하고 대장 정리하고 돼 있고
그 문서 같은 것들은 그 맨 위에 지주결의서 같은 걸 쓰고요. 일자선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카드 지출했으면 지주결의서 뒤에다가 카드 전표 내역서 쓰고 품위결제서 붙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구매계약 같은 거는 복잡해서 이렇게 지주결의서 밑 뒤에다가 청구 지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법에는 이 신문을 그렇게 잘 못 봤는데요. 학교법인들은 이거 굉장히 까다롭게 잘 해놨어요. 사회복지법인들도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증빙 같은 것들을 잘 첨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제가 준비한 경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김다원님이 잠깐만. 어떤 걸 쓰셨냐면 채팅방 보시면 비영리 공익법인이 안전하다고 말을 듣고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봐서 선을 봤는데 근데 김다원님이 계신 데가 어디죠? 아니 근무하시는데 저것도 이렇게 볼 수 이것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 같은 데들은 그 감독기관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해서 사회복지법인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은 정기예금 다시 연장할 때도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허가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원금 손실 받는 거는 거의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원금 손실 받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손실 나면 이사장이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각서를 써서 내면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 보면은 공무원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주의가 너무 심해서 비영리법인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게 감독관청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해서 미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학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다른 주무관청들은 별로 그렇게 안 봐요. 주무관청이 어느 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법인 이런 데들은 정기예금 이외에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기예금 이외에 하려고 하면 이사의 전원이나 이사장의 손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원금 보존 손실에 대해서 변제하겠다는 거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가 났을 때는 저는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먼저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 먼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금융자산에다가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는지 이런 절차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몇 군데를 굉장히 그 주무관청이 까다롭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거의 다 주무관청은 별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왜 운영을 그렇게 했나 그렇게 그 항의나 이의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일본 걸 말씀드리면 그 일본도 한 십몇 년 전에 일본도 원래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국채 같은 걸 살 수 있거든요. 나라는 안 망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국채도 금리가 낮아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뭘 팔았냐면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도록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르헨티나 국채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돼서 이랬었는데 거기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온 일이 뭐냐면 이사회가 잘 감독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별로 관여하지 않고 그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이사회에서 그 관리를 감독을 잘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질문 없나요? 오늘 이 사회복지법인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가 그 정부 감독 목적보다는 이게 부정이나 오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좋아요. 제가 강의에다 쓰진 않았는데 다른 오래전에 쓰면 여러분들 어, 저기 회사 돈, 그러니까 단체 돈에다가 개인 돈이 아닌 단체 돈에 손을 대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 사업할 때 보통 보증해 주거든요. 아들이나 딸 사위가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부모가 보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게 망해요. 아들이 하는 데가 망하면 아버지는 별로 안 그러는데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집도 팔지만 그 아빠가 하는 회사의 돈도 갖다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해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 근데 도박이라는 게 참 뭐하지만 회사 돈을 쓰는 경우가 증권 투자해가지고 손해봐서 그 저기 그러니까 공금을 손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사고 났던 오스템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회계 담당자가 월급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까먹으니까 자꾸만 공금에서 더 손을 대거든요. 도박인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는 주식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제가 12년 정도 근무했는데 거기 변호사 한 분이 늘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나온 그 동창이 그 증권회사 가면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내가 증권회사 나올 때까지 그 친구와 함께 끊겠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는 증권회사에 있는 친구도 싫어하고 증권 투자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새는 뭐 증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돈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조직에 돈 끌어다가 하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세 번째는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들 그 어, 좀 나쁜 이성관계에 빠지면 조직에 돈을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여자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그렇지 많지 않은데 여성이 그 남성한테 빠지면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직의 돈에 손을 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근무하던 조직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남 보증해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도박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성관계 때문에 그 회사에 뭐라 그러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저기 퀴즈는 올려놨으니까 그 퀴즈를 내일 저녁까지 풀어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돼요.